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작품인데요. 죽음의 지배의 기록,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죠. 그 중에서 5번째 챕터, 첫 달이라는 부분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온 지 사흘이 지나자 노역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첫날의 노동은 비록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모든 것을 아니면 나의 상황만을 고려해 보더라도 특별한 것이어서 오래도록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첫인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나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바라보았다. 나는 첫 사흘 동안 내내 무척이나 괴로운 느낌을 받으며 보내야 했다. 이제 내 방랑의 끝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이곳이 이제 길고도 오랜 세월을 보내야 할 나의 기양지이다. 내가 불신과 병적인 느낌을 받으며 오게 된 모퉁이이다. 하지만 그 누가 알겠나? 아마도 몇 해가 흘러 이곳을 떠나야 할 때면 이것을 또한 연연해 하게 될지. 나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거기에는 마치 나의 고통을 즐기려고 한다든지 내 모든 불행의 크기가 실제로는 어떤 쾌락을 의식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말하자면 일부러 나의 상처를 자극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자괴, 어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때때로 이 방구석에 연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제일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이미 인간이란 이상스러울 정도로 어떤 것에 익숙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앞으로의 일일 뿐,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적대적이며 무서울 뿐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의 새로운 감옥살이의 동료들이 나를 바라볼 때면 내보이는 그 맹렬한 호기심, 갑자기 서로 합심해서 나와 같은 귀족 출신의 풋내기를 대하는 그들의 무자비한 가혹함, 때로는 증오에 가까울 정도의 난폭함, 이 모든 것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의 모든 불행을 단숨에 깨닫고 맛보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처럼 어서 그들과 동일한 궤도에 들어가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가 먼저 이를 원했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물론 그때 나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의문을 품어 볼 수가 없었다. 적대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사흘 동안 만났던 공손하고 상냥한 몇 명의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나를 무척이나 격려해 주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아끼미치가 내게 공손하고 상냥했다. 감옥의 나머지 음침하고 증오에 찬 얼굴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몇몇의 선량하고 쾌활한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지만 나쁜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들은 있는 법이지. 나는 그렇게 서둘러 내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누가 알겠나? 이 사람들이 감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닐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만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내가 완전히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나와 함께 바로 내 곁에 있던 사람이다. 그는 수실로프라는 죄수였다. 그는 죄수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방금 이야기하자마자 내게 무심코 떠오른 인물이다. 그는 내 시중을 들어주었다. 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아키미치는 첫날 만나면서부터 제수 중에 한 명인 오시프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만일 내가 급식이 마음에 안 들고 사식을 할 비용이 있다면 한 달에 30곱베이가만 주면 날마다 그가 특별 요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50분은 두 곳의 치사장에서 일하기 위해 제수들에 의해 선고로 임명된 4명의 요리사 중 한 명이었다. 그러한 선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제수들의 자유였지만 만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다음 날에 가서는 거절을 해버릴 수도 있었다. 요리사들은 노역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들의 임무는 빵을 굽고 야채 수프를 끓이는 일이 전부였다. 감옥에서는 그들을 요리사라 부르지 않고 요리하는 여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렇게 부른 것은 그들을 경멸해서가 아니고 이해심 많고 가능한 한 정직한 사람을 치사장에서 일하도록 선출했으므로 친근한 농담일 뿐이지 우리의 요리사들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었다. 50분은 거의 언제나 선출되어 몇 년이나 계속하여 줄곧 요리사 일을 해왔는데 그러나 때때로 울적해지거나 아니면 술을 몰래 들여오고 싶은 기분이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거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루 밀매를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드물게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 큰 키에 건장한 주루 밀매업자였다. 그는 모든 것에 겁을 내고 특히 채찍을 두려워했는데 온순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상냥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결코 다투는 법이 없었지만 자기의 그런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밀매에 대한 정열 때문에 술을 몰래 들여오는 것만큼은 그만둘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요리사들과 함께 술을 거래했는데 물론 가진과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었다. 그는 많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오시프와 나는 항상 무척 의족해 지냈다. 사식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 별것이 아니었다. 물론 뒷날에 가서야 거의 조금씩 먹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한 달에 사식으로 지출하는 돈이 배가 몹시 고플 때면 모를까 내가 무척이나 싫어하던 관급빵과 이따금 나오는 스프값을 제외하고라도 겨우 은하 1루블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로 하루에 1분뜨 정도의 쇠고기를 샀다. 하지만 겨울에도 쇠고기도 2곱베이가에 불과했다. 쇠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는 것은 질서를 감독하기 위해 각 옥사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던 상위 군인들 중 누군가가 하곤 했는데 그들은 제수들을 위해 날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일을 기꺼이 맡아주었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하찮은 몇 푼 말고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었으리라. 그런 식으로 그들은 담배와 벽돌 모양으로 굳힌 하등품 차와 쇠고기와 흰빵 등등을 오직 술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들여오는 것이었다. 가끔 그들에게 술 대접은 하지만 술은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50분은 거의 몇 년 동안이나 똑같은 구운 쇠고기 요리를 내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어떻게 굽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가 50보와 몇 년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거의 2마디 이상의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번 그와 말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에게는 말을 이어나갈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미소를 지으며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만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헤라클라스를 바라볼 때면 나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50부 말고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수실로프가 있었다. 내가 그를 부른 것도 찾은 것도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그 자신이 나를 발견하고서
내게 파견되어 왔으므로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그는 내 세탁을 대신 해주었다. 이를 위해 그는 옥사 뒤에 일부러 큰 구정물 구덩이를 만들어 두고 그 구덩이 위에 관급통에서 죄수용 네일을 빨곤 했다. 이외에도 수실로프는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수천 가지나 될 만한 가지가지 일들을 생각해내곤 했다. 내 찻잔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려고 뛰어나가기도 하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오기도 하며 내 장화를 수선해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장화에 한 달에 4번 정도 약칠도 해주었다. 그는 마치 10만이 그에게 내린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정성껏 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결부시켜서 내 모든 일을 스스로가 떠맡았다. 그는 결코 당신은 셔츠가 그만큼 있어요. 당신의 웃옷이 찢어졌군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항상 지금 우리는 몇 벌의 셔츠가 있고 우리의 웃옷이 찢어졌군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나의 눈을 바라보고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생각했다. 그는 기술 혹은 제수들이 말하는 손재주가 변변치 못해서 한두 꽃배기가를 나에게만 얻어쓰고 있는 듯이 보였다. 푼돈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대가를 지불했고 그도 항상 아무 소리 없이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특히 나를 선택한 모양인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호감을 주고 보수에 대해서도 정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결코 부자가 될 수도 개선될 수도 없으며 밤마다 혹한의 문지방에 서서 소령의 순찰에 대비해 마당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일로 밤새도록 있어봐야 은하 5꽃배기가를 받을 뿐 수색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대신 등어리로 보상을 해야 하는 마이단 노름의 파수를 보는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들에 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개성을 버리고 공통의 일에서는 이류조차도 못되어 삼류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이미 천성이었다. 수실로프도 무척이나 불쌍하고 나약하며 아무런 반응조차 없고 비열하며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때리지 않는데도 짓밟힌 것 같은 천성이 이미 짓밟힌 것 같은 인물이었다. 나는 웬일인지 항상 그가 가여웠다. 나는 그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왜 가여운가는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 역시 그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도 또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듯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뛰어가라고 이르면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가 도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았고 우둔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에 조금 곰보 자국이 있는 엷은 금발이었다. 그는 결코 조금도 규정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내가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시로뜯긴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으며 그것은 짓밟혀 있는 듯한 무반응 때문이었다. 제수들은 가끔 그를 비웃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오는 도중에 붉은색 셔츠와 은하 1루블을 받고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보잘것없는 대가를 받고 그가 자신을 팔아버린 것을 제수들은 조소하는 것이었다. 바꿔치기 당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와 이름을, 결국 운명을 교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이러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시베리아로 이송되어 오는 제수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신성해지고 알려진 형식에 의해 규정된 효력을 가지며 줄곧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러한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나 마침내는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제수들의 무리가 시베리아로 호송되어 가고 있다고 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감옥으로, 공장으로, 거주지로. 그러나 갈 때는 모두 같이 간다. 도중에 어딘가에서 빼름현을이라고 치자. 유형수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가령 살인 혹은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하일로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이로울 것 없는 장기 징역에 끌려간다고 하자. 만일 그가 교활하고 눈구렁이 같은 사람이며 어떻게 이를 벌여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죄수들의 무리 중에서 비교적 형벌이 가벼운 보다 단순하고 짓밟힌 듯하며 무기력한 사람들 중 하나를 점찍어둔다. 몇 년 동안 공장이나 유영지로 가든지 혹은 짧은 기간만 감옥에 가는 사람을 말이다. 마침내 수실로프를 발견한다. 수실로프는 농로 출신이며 유영지로 가는 중이다. 그는 결코 한 번도 돈이라고는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1500베르스타를 걸어왔다. 그는 지치고 피로에 쌓여 오직 관급식 이외에는 지나오는 길에 달콤한 것 한 조각 먹어보지 못하고 수위만을 걸친 채 몇 푼의 가련한 돈을 벌어보려고 모든 사람의 수발을 들면서 걷고 있다. 미하일로프는 수실로프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정스러운 사이로 만들어 마침내 어떤 단계까지 이르면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그러고는 드디어 이렇게 제안한다. 나하고 바꾸지 않을래? 나는 미하일로프라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징역을 가는데 징역이라기보다는 어느 특별실에 가고 있는 것일세. 특별실도 감옥이긴 하지만 특별한 곳이니까 훨씬 수월할 테지. 특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빼제르부르크에 있는 관청에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은 궁벽한 시베리아의 한 구석에 위치한 특별하고 외떨어진 감옥이었으며 죄수도 무척이나 적어서 그곳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베리아에서 일도 하고 시베리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에게서 처음으로 특별실의 존재에 대해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 후에도 만날 수 있었다. 법전에도 특별실에 관해서는 불과 6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그 후 극형의 중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소를 개설할 때까지 어느 한 감옥 안에 특별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죄수들조차도 이 특별실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금후 강제 노동소를 개설할 때까지라고만 했으니까 아마도 징역에 따라서인 것 같았다. 수실로프뿐만 아니라 죄수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자기가 저지른 중죄 때문에 이미 3,4천 베르스타나 걸어왔다는 것을 가늠해 보면서 특별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유영수, 바로 그 미하일로프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그가 좋은 곳으로 갈리는 만무했다. 수실로프도 유형을 가고 있었지만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 바꿀 생각 없어. 수실로프는 취해 있고 머리가 단순한 데다가 자기에게 다정히 대해주었던 미하일로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절할 생각이 없다. 게다가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서 바꾸는 게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던 터라 그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은 아니다. 동의를 한다. 이상할 정도로 수실로프의 순박함을 이용해서 양심 없는 미하일로프는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붉은 셔츠와 은하 한 입을 주면서 그의 이름을 산다. 다음 날 수실로프는 술이 깨지만 그는 다시 술을 먹인다. 게다가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는 없다. 받은 은하로는 이미 술을 마셔버렸고 붉은 셔츠도 조금 지나면 같은 운명이 될 테니 말이다. 싫으면 돈을 다시 돌려다오. 하지만 수실로프가 어디서 은하 1루블을 구해온단 말인가. 돌려주지 않으면 조합이 강제로 돌려주게끔 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합이 무척이나 엄격하다.
약속을 했으면 실천을 하라고 조합은 강조한다. 아니면 해를 입는다. 얻어맞든지 혹은 간단히 죽임을 당하든지 최소한 협박을 당하든지 한다. 실제로 만일 조합이 한 번만이라도 이러한 일을 묵과했다면 이름 바꿔치기는 일상적인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만일 이미 돈을 받고서도 약속을 거절한다든지 이루어진 거래를 어긴다든지 하면 누가 그 다음에 그러한 약속을 지키겠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조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머지 죄수들도 이러한 일에는 엄격했다. 마침내 수실로프는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동의하기로 결심을 한다. 모든 죄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하고 술을 마시게 한다. 물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매한가지이다. 미하일로프이건 수실로프이건 누가 지옥으로 가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술은 이미 마셨고 음식도 배불리 먹었으므로 결국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번에 호명을 할 때 미하일로프 차례가 와서 미하일로프 하고 부르면 수실로프가 예라고 대답한다. 수실로프는 수실로프 하고 부르면 이번에는 미하일로프가 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그렇게 지나간다. 이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다. 또볼스크에 도착하면 죄수들을 분류하는데 미하일로프는 유영지로 가지만 수실로프는 호성병의 엄중한 호의를 받으며 특별실로 가게 된다. 이후에는 어떠한 항변도 불가능하다. 사실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인가? 그런 일은 몇 년이나 계속되는지,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끝으로 증인들은 어느 곳에 있는지, 만일 있다고 해도 거절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로 남은 것은 수실로프가 은하 일루불과 붉은 셔츠 한 벌을 바꿔서 특별실에 왔다는 것뿐이다. 죄수들은 수실로프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뒤바뀌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단지 붉은 셔츠 하나와 은하 일루불만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받고 바꿔치기를 해준다. 심지어는 몇십 루블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수실로프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였고 개성이 없어서 웬일인지 비웃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하찮은 존재였다. 나는 오랫동안 수실로프와 함께 벌써 몇 년이나 같이 살았다. 점점 그는 나에게 무척이나 애착을 보이고 있어서 나는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 역시 그에게 친숙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일에 대해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무엇인가 내가 부탁한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방금 내게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나는 그만 가혹하게 말하고 말았다. 이봐, 수실로프, 돈을 받아가고서도 일은 해주지 않는군. 수실로프는 아무 말 없이 내 일을 해주려고 뛰어갔지만 갑자기 슬픈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틀이 흘렀다. 나는 아마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안톤 바실리예프라는 죄수가 그에게 몇 푼 되지도 않은 빚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돈이 없었겠지만 그는 내게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실로프, 자네 안톤 바실리예프에게 갚으려고 내게 돈을 부탁하려는 것 아닌가? 가져가게. 그때 나는 침상 위에 앉아 있었고 수실로프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먼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내고 스스로 돈을 준다고 하자 몹시 놀랐을 것이다. 더욱이 그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나에게서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돈을 주리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돈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나를 보더니 갑작스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무척이나 놀라게 했다. 뒤를 따라가 보니 그는 옥사 뒤에 있었다. 그는 감옥의 나무 울타리 부근에서 얼굴을 담장으로 향하고 한 손 팔꿈치로 머리를 그곳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수실로프, 무슨 일이지?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가 울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렉산드로 페트로비치 씨,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 돈 때문에 내가 그때 그는 다시 몸을 나무 울타리 쪽으로 향하더니 이마를 그곳에 부딪히면서 흐느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감옥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우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간신히 그를 달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가능한 한 더욱 열심히 나를 거들어 주었고 나를 보살펴 주기 시작했지만 거의 눈치챌 수 없는 몇 가지 징후에 따르면 그는 마음속으로 나의 비난을 결코 용서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줄곧 그를 비웃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야유를 보냈으며 때때로 그에게 심한 욕도 했지만 그는 그들과 친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며 결코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 아무리 오래 사람을 알고 지낸 뒤라고 해도 사람을 판별하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른 보아서는 유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실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와 같은 탐욕과 강렬한 주의력을 가지고 지켜봐도 바로 내 코 밑에 그러한 수많은 일들조차 나는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연히 처음에는 큼직하고 아주 두드러진 현상들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것들도 나에 의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영혼 속에서 단지 하나의 괴롭고 희망 없는 슬픈 인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느낌은 A와의 만남으로 더욱 잦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감옥에 들어왔으며 내가 감옥에 온 바로 그 첫날에 고통스러운 인상으로 나를 놀라게 한 죄수였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서 A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러한 첫 번째 괴로운 시간에 독을 뿌렸으며 나의 정신적 고통을 늘렸다. 그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감정을 아무런 어려움이나 참회도 없이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혐오스러운 예였다. A는 귀족 출신의 젊은이로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령에게 일러바치고 그의 쫄병인 빼치카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나는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의 간단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그는 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모스크바에서 그의 방탕한 행동에 놀란 부모들과 다투고 빼체르부르크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비열한 밀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그는 가장 난폭하고 방탕한 향락에 대한 자신의 억제하기 힘든 욕망을 지체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10사람의 피를 팔아먹으려고 결심한 것이다. 빼체르부르크와 카페와 소시민 근성이 그를 그 지경까지 타락시켰는데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에 모험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곧 발각되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밀고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까닭에 시베리아의 감옥에 10년 형기를 받고 유형을 오게 된 것이다. 그는 아직도 젊은 사람이었고 그에게서 인생은 방금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운명 속에서 이러한 참혹한 변화는 그의 천성으로 하여금 어떤 반항이나 곡절을 불러일으키고 타격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추워도 동요하는 기색 없이 새로운 운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도 혐오하는 기색 없이 이 운명 앞에서 정신적으로 동요하지 않았으며 카페와 3가지 소시민 근성의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노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 운명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유영수라는 명칭조차도 자기에게 추악하고 비열한 짓을 더 많이 하도록 손을 풀어준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유영수라고 하니 한번 유영수가 되어보자. 만일 유영수라면 비열한 짓을 한다고 해도 후회할 것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견해였다. 나는 이 추악한 존재를 마치 하나의 현상처럼 기억한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살인자들과 탕자들과 유명한 악당들 사이에서 살아왔지만
단언하건대 내 인생에서 A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철저하게 방탕하며 파렴치한 비굴함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우리 감옥에는 부친을 살해한 귀족 출신의 죄수도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특징과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A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선량하고 인간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감옥 생활을 하는 내내 나의 눈에는 A가 이빨과 위장과 가장 무례하고 가장 짐승 같은 육체적 향락에 억제할 길 없는 욕망을 가진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보였으며, 이러한 향락 중에서 제일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가장 냉혹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참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그는 물속에 꼬리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결코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A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내적인 어떠한 규범, 어떠한 계율로도 억제되지 않는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예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조소 섞인 미소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괴물이자 도덕적인 콰지모도였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그는 교활하고 영리한 데다가 잘생기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으며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안 된다. 이런 인간이 사회에 존재하느니 차라리 화재나 질병이나 기근이 더 낫다. 감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열해져서 밀정짓이나 고자질이 성행하고 있으며 죄수들이 결코 이 때문에 화를 내는 법은 없다고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죄수들 모두는 그와 무척이나 친근해서 우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